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전, 제 외아들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도윤이. 분명히 제 아들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보니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죠. 모든 사람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엄마, 절대 아무도 몰라야 해. 들키면 죽어.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힘차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자라고 하고요. 올해 62살이에요. 서울 외곽 구도심 재래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해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여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59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죠. 남편은 도윤이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어요. 아이고, 또 이 시간이네. 새벽마다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곤 했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새벽 배송차 소리만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특히 1년 전부터는 이 고요한 새벽 시간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외아들 도윤이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정자야, 벌써 나왔네? 옆하게 생선장수 박 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할 때마다 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왔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이 들어서 그런가 새벽에 자꾸 깨더라고. 박 언니는 나이 탓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잠 못 드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도윤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오전 10시쯤이면 가게를 잠시 맡기고 병원으로 갔어요. 지하철 2정거장 거리였지만 저는 항상 걸어서 갔습니다. 걸으면서 도윤이에게 할 말을 생각하곤 했거든요. 도윤아, 엄마 왔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침대에 누운 도윤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만이 제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오늘은 소고기 무국 끓였어. 내가 어렸을 때 열날 것 달라고 떼쓰던 그 국물 말이야. 눈 한 번만 떠보면 안 되겠니?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을 걸어주라고 하셨어요. 들린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초등학교 때 일, 중학교 때 반장했던 이야기, 고등학교 졸업식 때 울던 모습까지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고 후에 도윤이 아내 미경이는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도윤이를 찾아오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처음 몇 달만 왔다 갔고 이제는 정말 저 혼자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가 다니던 회사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0층짜리 유리빌딩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나오고 있으면 도윤이도 저렇게 매일 나왔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매일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일어날 줄은요. 여러분,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1999년 10월 15일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 일을 하고 병원에 다녀와서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저녁 9시쯤 집에 들어와서 간단히 죽 한 그릇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밤 11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나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다고 해서 받지 말까 했는데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을 때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나야, 도윤이.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제 아들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엄마가 아들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어요? 도윤아? 너 지금 어디니?
어떻게 전화를?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루 종일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으니까요. 엄마, 조용히 해. 들리면 안 돼. 도윤이의 목소리는 더더욱 작아졌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병원에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다 들키면 죽어.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윤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온몸을 떨었어요.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밤새 한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 5시가 되자마자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간 셈이죠. 간호사님, 제 아들 어젯밤에 깨어났나요? 숨을 헐떡이며 간호사실로 뛰어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분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전화를 받았거든요. 간호사는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어머님,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꿈을 꾸신 건 아닐까요? 환자분 상태는 어제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눈도 감고 있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어젯밤에 전화한 거 맞지? 어디서 전화했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흔들어 봤지만 차갑고 축축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너무 일찍 오셨네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선생님, 제 아들이 어젯밤에 깨어났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머님, 밤새 모니터링 기록을 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혹시 너무 힘드셔서 환청을 들으신 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진짜 도윤이 목소리였다는 걸요. 그리고 도윤이가 뭔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들키면 죽는다는 도윤이의 말이 무슨 뜻일까? 누구에게 들키면 안 되는 걸까?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밤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전화를 받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밤 전화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환청을 들었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고 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둬서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거든요. 도윤이가 깨어나면 깨끗한 방에서 지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에휴,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네. 침대 시트를 걷고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어렸을 때부터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책상 위에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맨 아래 서랍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는데 겉표지가 너덜너덜했어요. 도윤이가 쓰던 다른 노트들과는 달리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노트를 펼쳐보니까 도윤이 필체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사고 나기 한 달 전부터 적힌 것 같았습니다. 2000년 9월 10일 기수형이 또 연락했다. 투자자들 만나자고 한다. 기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한기수, 도윤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주 집에 놀러왔던 선배였습니다. 도윤이보다 4살 위였고 당시에도 똑똑하다고 소문났던 아이였어요. 2000년 9월 15일 기수형이 소개해준 부동산 프로젝트. 뭔가 이상하다. 투자자들이 너무 조급해한다. 계속 읽어보니까 점점 심각해졌어요. 2000년 9월 20일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 회사에서 집까지 계속 따라온다. 2000년 9월 25일 미경이가 이상하게 행동한다. 기수형과 만났다고 하는데 왜 만났을까? 도윤이 아내 미경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고 후에 연락을 끊은 그 며느리 말이에요. 2000년 9월 28일 이번 땅 계약. 뭔가 냄새가 난다. 원래 땅 주인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2000년 10월 5일 기수영이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한다. 왜 원본이 필요할까? 복사본으로도 충분한데. 2000년 10월 10일 위험하다.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왔다 간 흔적이 있다. 중요한 서류들을 다른 곳에 숨겨야겠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2000년 10월 13일 기수영이 만나자고 한다.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창고에 숨겨둔 상자를 찾아봐라. 주소는 성북구 정릉동 237번지. 사고가 난 게 10월 14일이었어요. 바로 하루 전날이었죠. 세상에, 도윤이가 뭔가 알고 있었구나. 저는 노트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누구세요? 택배요. 하지만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어요. 문구멍으로 내다보니까 택배 기사가 아니라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택배 주문한 적 없어요. 김정자 씨 댁 맞죠? 확인하실 게 있어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재빨리 이불 속에 숨기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신분증부터 보여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요. 아드님 일로 온 건데. 도윤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노트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아직도 도윤이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가세요. 한참 후에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커튼 사이로 내다봤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도윤이가 남긴 마지막 단서였거든요. 성북구 정릉동 237번지. 그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트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한기수를 찾아 나섰어요. 도윤이 노트에 계속 언급된 그 사람 말이에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더라고요. 회사 이름이 골든브릿지 개발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높은 빌딩이었어요. 저 같은 시장 아주머니가 갈 곳은 아니었지만 아들 일이니까 용기를 냈습니다. 한기수 대표님 계시나요? 리셉션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약속 있으신가요?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약속 없으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려왔어요. 나이가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얼굴이 나직더라고요. 기수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15년 전 도윤이 고등학교 졸업식 때 같이 온 그 애였어요. 한기수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이모님이시네요. 여기서 뵙다니. 기수야, 우리 도윤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윤이요? 아, 사고 났다고 들었는데 안타깝네요. 기수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고 나기 전에 너랑 만났다던데? 만났다고요? 언제요?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만나자고 연락했다고 하던데. 기수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사업 얘기로 잠깐 만났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무슨 사업?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그런데 이모님, 저 급한 회의가 있어서. 기수는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기수야, 우리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고였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급하게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에 기수의 표정을 봤는데 분명히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경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이 노트에 미경이도 기수와 만났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미경이 친정 주소는 알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찾아갔는데 미경이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저 도윤이 어머니예요. 아, 사돈 어머님. 미경이 일로 오셨나요? 네. 미경이가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미경이 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돈 어머님도 모르세요? 미경이가 사고 나고 나서 집에도 안 들어와요.
가끔 전화로만 안부 묻고, 그럼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원룸 얻어서 산다고는 하는데 주소도 안 알려줘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미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봤는데. 어디서요? 아파트 앞 카페에서.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남자랑 얘기하는데 표정이 꼭 겁먹은 사람 같았어요.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나이가 40 정도? 정장 입고 차도 비싼 걸 타고 왔던데 검은색 외제차였어요. 한기수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혹시 미경이가 그 남자 차에서 내리는 것도 보셨나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미경이가 그 남자 차에서 내리는데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뭔가 무서운 얘기라도 들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노트를 다시 읽어봤어요. 도윤이가 위험을 느끼고 있었고 미경이도 뭔가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경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경아, 엄마야, 도윤이 일로 할 얘기가 있어. 만날 수 있을까?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은 만날 수 없어요. 위험해요. 위험하다? 무엇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무슨 위험이야? 뭘 알고 있는 거니? 하지만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미경이도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도윤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낸 사고였고, 미경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성북구 정릉동 237번지로 가야 할 때였습니다. 도윤이가 숨겨둔 진실을 찾으러 말이에요. 여러분, 성북구 정릉동으로 가기 전에 제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경이한테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가게 준비를 하려고 대문을 열었는데 대문 앞에 죽은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목이 꺾인 채로 말이에요. 어머, 이게 뭐야?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죽은 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 아래에 작은 종이가 있더라고요. 펼쳐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아들 꼴 보기 싫으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윤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간호사님, 제 아들 괜찮죠? 밤새 별일 없었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환자분은 괜찮아요. 밤새 모니터링도 정상이었고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누군가 언제든지 도윤이에게 해를 가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갔는데 담당 간호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어젯밤에 누군가 병실에 다녀간 것 같아요. 누가요? CCTV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병실 문 손잡이에 지문이 닦인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 베개 위치도 조금 바뀌어 있었고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누군가 도윤이 병실에 몰래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병실 문을 잠글 수는 없나요?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하지만 밤에 간호사들이 더 자주 순찰을 돌아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미경아, 어디 있니? 만나자.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뭘 말한다는 거니? 사고. 일부러 낸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도윤 오빠가 그 땅 문서 원본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기수 씨가 시켰어요. 기수가. 왜? 그 땅이 원래 다른 사람 소유였는데 서류를 조작해서 개발 허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도윤 오빠가 그걸 알게 되었고 미경이는 흐느끼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한기수 씨가 저한테 연락해서 도윤 오빠를 설득하라고 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근데 도윤 오빠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한기수 씨가 도윤 오빠를 만나자고 했어요. 전 말렸는데 도윤 오빠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난 거고? 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한기수 씨가 사람을 시켜서. 미경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님,
저도 무서워요. 한기수 씨가 저한테도 입 다물고 있으라고 협박했어요. 도윤 오빠한테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금 어디 있니? 당장 경찰서 가자. 안 돼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한기수 씨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제가 증언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머님도 조심하세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그렇게 말하고 미경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걸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살해당할 뻔했다는 충격, 그리고 아직도 위험하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병원으로 급히 오세요. 환자분 호흡기에 이상이 생겼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누군가 도윤이에게 해를 가한 건 아닐까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도윤이는 괜찮았지만 호흡기 전원 코드가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님, CCTV 확인해봤나요?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 영상이 지워져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도윤이가 숨겨둔 증거를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제 아들을 살해하려 한 사람들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미경이 말대로 증거가 없었어요.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울다가 문득 도윤이 노트에 적힌 주소가 생각났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237번지. 그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도윤이가 남긴 마지막 단서였어요. 도윤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병실에서 도윤이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여전히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지만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너무 아프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기쁘면서도 이게 무슨 지옥이냐, 도윤아.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성북구 정릉동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서 가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니까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 낡은 창고가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문은 잠겨 있었지만 뒤쪽으로 돌아가니까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다행히 잠기지 않아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박스들이 쌓여 있었는데 도윤이가 뭘 숨겨둔 건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1시간 넘게 뒤지다가 천장 근처 선반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다른 박스들과 달리 먼지가 별로 안 쌓인 파일 상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서 상자를 내려왔어요. 열어보니까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토지 매매 계약서 원본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땅 주인 이름이 한기수가 아니라 박영수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두 번째는 작은 녹음기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러보니까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2000년 10월 12일 녹음이다. 한기수 선배가 박영수 씨를 협박해서 땅을 헐값에 넘겨받으려 한다는 걸 확인했다. 그 다음에는 한기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그냥 모른 척해. 너도 돈 벌 수 있잖아.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굴어? 선배, 이건 사기예요. 박영수 씨는 치매 걸린 할아버지인데 이용하시면 안 되죠. 야,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이 일 발설하면 너부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녹음이 끝났어요. 완전한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들이었어요. 한기수가 정체불명의 남자들과 만나는 사진, 돈 봉투를 주고받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도윤이가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알려달라. 박영수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받아야 한다. 김도윤. 저는 상자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경찰에 가져가도 한기수 같은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 같았어요. 그때 뉴스에서 탐사보도 기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였습니다. 그래, 기자한테 가져가자. 다음 날 저는 그 기자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시장 아주머니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대단한 특종이에요. 한기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조사해보겠습니다. 제 아들 안전은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익명으로 처리하고 병원 보안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자와 약속한 후 병원에 갔어요. 도윤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내가 숨겨둔 증거 다 찾았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조금만 더 버텨줘. 그때였어요. 도윤이 눈동자가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달려온 간호사가 도윤이를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환자분이 자극에 반응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오겠습니다.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밝히면 도윤이도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자에게 증거를 넘긴 지 3일 후였어요. 그날 아침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골든브릿지 개발 한기수 대표, 토지 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기자가 약속을 지켜준 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도 나왔어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속여서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도윤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그 할아버지가 드디어 보호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한기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님, 저예요. 한기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뭔 일이야? 뉴스 봤어. 이모님이 하신 일이죠? 도윤이가 숨겨둔 거 찾아내신 거죠? 그래, 내가 했어. 우리 도윤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이제 다 알겠더라. 이모님,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내 아들을 죽이려 한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한기수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이 한기수 회사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기수와 함께 일한 사람들도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기자가 제안한 거였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시면 더 큰 파장이 있을 거예요. 기자회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도윤이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자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어요. 제 아들 김도윤은 1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제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살아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정의가 오늘 실현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병실로 뛰어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흥분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어머님,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이요? 환자분이 자극에 반응을 보입니다. 눈동자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저는 도윤이 곁으로 달려갔어요. 도윤아, 도윤아. 도윤이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기수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영수 할아버지가 땅을 되찾게 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도윤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도윤아, 내가 지키려던 정의가 이겼어. 박영수 할아버지도 보호받게 되었어. 이제 마음 놓고 눈 떠도 돼. 그때였어요. 도윤이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님, 도윤이가 움직여요. 간호사가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에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진실이 승리했고 도윤이도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미경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뉴스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도윤 오빠한테 돌아가도 될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당연하지.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여러분,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도윤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드디어 눈을 떴고, 이제는 간단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엄마, 고마워. 처음으로 도윤이가 한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미경이도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도윤이를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한기수는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공범들도 모두 처벌받았고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땅을 되찾으시고 치매 치료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에 나와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예전과 달라진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정자야, 그 아들 어떻게 지내? 옆하게 박언니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많이 좋아졌어. 어제는 혼자 물도 마셨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너 요즘 유명인이더라? 맞아요.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 방송에도 나갔고 제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올 예정이에요.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박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돈 어머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도윤이가 절 지켜준 거예요. 제가 뭘 했겠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할아버지는 도윤이에게 줄 선물도 가져오셨어요. 직접 키우신 배추로 담근 김치였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갔어요. 도윤이는 재활 치료 중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앉을 수도 있어요. 엄마, 나 기억해. 뭘 기억해? 그날 밤 전화한 거. 도윤이가 그날 밤 전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말 내가 전화한 거였어? 응, 의식이 조금 돌아왔었어. 하지만 움직일 수는 없었어. 그래서 아무도 몰라야 한다고 했구나. 응, 위험했거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도윤이는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었고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알아봤어요. 어머님, 혹시 TV에 나오신 분이세요? 아, 네.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많이 감동받았어요.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시장에 돌아와서 가게 정리를 하는데 도윤이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어요. 이모님, 도윤이 어떻게 지내요? 많이 좋아졌어. 다음 달이면 집에 와서 지낼 수 있을 거야. 정말 다행이에요. 이모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도윤이가 살 수 있었어요. 그 친구 말을 들으니까 새삼 밤해가 새로웠어요. 저녁에 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도윤이가 오늘 재활치료해서 혼자 일어섰어요. 정말이야? 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요. 그날 밤, 저는 도윤이 방을 다시 정리했어요. 곧 집으로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까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1년 전 그 어둠같던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꿈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진실은 절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습니다. 도윤이가 돌아오고 있거든요. 절대 아무도 몰라야 해. 엄마라던 그 한밤중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말이에요.